안녕하세요. 사회보장 현장의 디지털 파트너 디위드입니다. 수백 페이지의 지침서, 매번 바뀌는 정책들, 알아야 할 건 많은데 시간은 늘 부족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슬기로울 정책생활. 이번 시간에는 26년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침에 대해 심층 학습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 주제는 26년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관리입니다. 운전 중에 혹은 서류 정리 중에 가볍게 들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공구 담당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복지 현장의 모든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매년 연말 연시만 되면 그 책상 위에 툭 하고 떨어지는 두꺼운 지침서 뭉치 있잖아요. 아유, 진짜 보기만 해도 한숨이 푹 나오실 텐데요. 공감합니다. 엄청나죠, 두께가. 그렇죠. 특히나 오늘 저희가 다룰 이 사업관리 파트는 숫자는 왜 이렇게 많고 또 절차는 얼마나 복잡한지 담당자님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여기서 내가 행정적으로 꼭 챙겨야 할 핵심 리스크가 뭐지? 딱 이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맞아요. 행정 언어가 워낙 건조하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복잡하고 딱딱한 행정 언어를 여러분의 실무 언어로 완벽하게 아주 싹 다 해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민원이나 감사에서 우리 담당자님들을 지켜줄 그 핵심 엑기스만 쫙 뽑아내는 게 오늘 저희 미션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제 뒤로 아주 복잡하게 얽힌 수행기관 조직도랑 1년치 일정이 띄워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 목표는 이 지침서 도항들을 그냥 앵무새처럼 읽는 게 아니잖아요. 아, 절대 아니죠. 네, 이 활자들 속에 숨겨진 운용의 진짜 묘미,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대체 왜 이렇게 깐깐한 기준을 설계했는지 그 맥락을 파헤쳐볼 겁니다. 배경을 정확히 아셔야 현장에서 수행기관들이 막 무리한 요구를 해올 때 흔들리지 않고 방어할 수 있다. 그렇죠. 단단한 판단 기준이 생기는 거죠. 지금 차 안에서나 모니터 앞에서 잠시 귀 열어두신 담당자님들, 오늘 내용이 진짜 든든한 무기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지침서 가장 첫 장, 조직의 뼈대인 인력 배치 기준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 질 때 설계도가 중요하듯 이 사업도 결국 사람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의 싸움이잖아요. 지침 보면 광역지원기관은 전담사회복지사가 3명에서 8명 사이고요. 근데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지역수행기관으로 내려가면 여기서부터 엄청 구체적인 비율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이 담당자님들이 가장 눈여겨보셔야 할 포인트입니다. 단순한 인원수가 아니라 지침이 강제하는 비율이 핵심이거든요. 2026년 기준을 보면 전담 사회복지사 1명당 평균 16명의 생활지원사가 배정돼야 합니다. 1대 16이요? 네. 그리고 최전선에 계신 생활지원사 1명당 평균 15명의 대상자를 맡게 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디테일이 숨어 있는데요. 그 15명의 대상자 안에는 중점 돌봄군이 반드시 1명에서 2명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15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중점 돌봄군. 근데 제가 만약 시군구 담당자라면 당장 수행기관에서 막 전화 올 것 같거든요. 아니, 우리 지역은 이동거리도 멀고 어르신들도 띄엄띄엄 계시는데 꼭 1대 15 칼같이 지켜야 됩니까? 예산도 없는데 한 1대 20으로 맞추면 안 되나요? 이렇게요? 현장에서는 진짜 흔히 나오는 볼멘소리죠. 행정편이나 예산 핑계로 그 비율을 늘리고 싶은 유혹이 엄청날 겁니다. 하지만 담당자님들은 여기서 단호해지셔야 합니다. 단호하게요? 네, 이 1대 16, 1대 15라는 숫자가 그냥 책상머리에서 대충 나온 게 아니거든요. 돌봄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종사자들의 번아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 밸런스입니다. 아, 안전 밸런스? 그러니까 특정 생활지원사한테만 난이도 높은 분들이 몰리면 바로 번아웃 오거든요. 그거 막으려고 구조적으로 차단한 겁니다. 만약 이 비율 무너지면 퇴사율 급증할 거고 결국 그 수습은 다 시군구 담당자님들 몫으로 폭탄처럼 떨어지겠죠. 정답입니다.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와, 단순한 예산 쪼개기가 아니라 종사자 이직률까지 통제하는 거시적인 관리망이었네요. 참, 이 조직 구성 파트에서 제 눈길을 끈 아주 실무적인 장치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선임제도인데요. 선임제도 아주 중요하죠. 네, 지역수행기관에서 전담사회복지사나 생활지원사의 정력이랑 역량 고려해서 선임을 지정할 수 있고 심지어 별도 수당까지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전담 선임은 후배들 슈퍼비전 돕고 생활 선임은 팀 내 상황 관리나 조사 같은 약간의 관리자 역할을 얹어두는 방식이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인사노무 측면에서 아주 영리한 묘수거든요.
돌봄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경력 개발이 안 된다는 겁니다. 1년 일하나 10년 일하나 직급이 똑같잖아요. 아, 그렇네요. 직급 체계가 평평하니까. 네, 그러니까 유능한 분들이 조직에 남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선임 제도로 작지만 확실한 승진 사다리를 놔준 겁니다. 담당자님들이 나중에 지도 점검 나가실 때 수행기관장님들한테 선임 제도 잘 써서 장기 근속자 동기부여하고 계시냐? 이거 한번 툭 던져보시면 아주 훌륭한 조직 관리 팁이 될 겁니다. 오, 기관장 면담 때 쓰기 딱 좋은 무기네요. 자, 뼈대를 세웠으니 이제 그 안에서 움직이는 분들 역할을 좀 나눠보죠. 현장의 사령관과 보병들 느낌인데 지침 보니까 중간관리자, 전담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역할이 아주 세밀하게 쪼개져 있어요. 저는 특히 눈에 띄었던 게 생활지원사분들 역할 중에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댁내 장비 모니터링이랑 교육이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디지털 돌봄이 이제 현장의 기본값이 된 거죠. 구조를 입체적으로 보셔야 하는데요. 중간 관리자가 숲을 보는 전략 사령탑이라면 전담 사회복지사는 작전 지도를 그리는 전술가입니다. 대상자 선정이나 서비스 계획자는 전술가. 네. 그리고 생활지원사는 최전선에서 대상자랑 호흡하면서 기기 모니터링하고 일상 안부 챙기는 실행부대죠. 역할이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직급이 나뉘어 있는데도 이 세 주체 모두에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강력하게 부여된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아, 저도 그 표 비교해보다가 소름 돋았잖아요.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의 즉각 신고 의무, 맞죠? 정확합니다. 그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는 그 조항이 세 직급 전부 최우선으로 박혀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무게감이 다른 조항 같아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이 신고 의무가 바로 이 맞춤 돌봄 서비스의 존재 이유입니다. 단순히 가서 밥 챙겨드리고 안부 묻는 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가장 은밀한 밀실,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학대나 방임을 유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외부인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최후의 사회 안전망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님들은 수행기관 교육하실 때 이거 명확히 하셔야 돼요. 생활지원사가 징후 놓치면 전담사회복지사가 잡아내야 하고 중간 관리자는 그걸 시스템으로 보고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라는 걸요. 아, 진짜 행정의 무게감이 확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최전선하니까 생각나는 게 본 인력 말고도 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같은 지원 인력 파견 여기도 지침에 있잖아요. 이분들 동행은 괜찮은데 단독으로 업무 수행할 때는 전담 사회복지사가 무조건 사후 모니터링을 하라고 엄청 깐깐하게 막아놨더라고요. 그게 바로 현장 지도하실 때 마찰을 예방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정부는 시니어 일자리도 주면서 일석이조를 노리지만 수행기관 입장에서는 자칫 이분들을 공짜 노동력으로 생각할 위험이 크거든요. 아, 예산 안 드니까 전담 인력이 할 전문 돌봄까지 막 떠넘겨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서비스 질은 바닥치고 사고 위험은 폭발하겠죠. 그래서 단독 수행 시 모니터링 필수란 확고한 가이드라인을 쳐둔 겁니다. 일자리는 주되 돌봄의 전문성은 절대 훼손하지 않겠다는 복지부의 의지입니다. 야, 조항 하나하나에 현장의 꼼수를 방어하는 촘촘한 그물이 있었네요. 자, 인력 철학 짚어봤고 이제 본격적인 타임라인으로 가보겠습니다. 행정에서 1월, 전쟁 같은 달이잖아요. 아,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죠. 그러니까요. 12월 말에 지침 툭 떨어지면 시도가 1월 초, 시군구가 1월 중순, 수행기관이 1월 말까지 계획을 쏟아내는 폭포수 릴레이. 지금 듣고 계신 담당자님들 쓴 웃음 지으실 텐데 이 1월의 터널을 지나면 남는 게 결국 데이터 관리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제가 여기서 현실적이고 뼈아픈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1월에 밤새워 계획 세우셨잖아요. 그럼 12월까지 그 결과 데이터 대체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지침서 보면 아주 무서운 문장이 있어요. 전산화된 자료 기준으로 반드시 공식화된 시스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반드시 공식화된 시스템. 이거 밑줄 3번 그어야죠. 네, 그리고 그 뒤에 예고편처럼 붙어 있죠. 향후 시스템 통합 및 연계가 예정되어 있다. 아, 근데 현장 가면 꼭 이런 기관장님들 계시거든요. 아유, 담당자님, 시스템 접속 너무 느려요. 그냥 우리 기관 엑셀 폼으로 싹 예쁘게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이거 담당자님들이 마음 약해져서 받아주면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 네, 이용자군 분류, 그러니까 퇴원 후 돌봄군, 중점 돌봄군별로 공식 전산 관리를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통합 예정이라는 문구, 이거 나중에 거대한 국가보건복지 시스템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거거든요. 지금 편하자고 파편화된 엑셀 쓰면 나중에 통합될 때 아유, 감당 안 되겠죠? IT 업계에서 말하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의 악몽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이그레이션 악몽. 이사 갈 때 짐을 규격 박스에 안 담고 비닐봉지에 막 쑤셔 넣었다가 새 집 가서 다 뒤집어 엎는 꼴이네요. 완벽한 비유십니다. 수만 명 기록을 수작업으로 다시 입력하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처음엔 기관 설득하기 힘들어도 반드시 공식 시스템 쓰도록 강제하시는 게 당장 담당자님들의 생존 전략입니다. 들으셨죠? 엑셀 유혹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데이터 중요성 짚어봤고 다음은 최대 고민거리, 행정의 지뢰밭, 채용과 노무 관리입니다. 채용 때 일모아 시스템 쓰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인 타겟 숫자가 딱 나오더라고요. 17.9%. 취약계층 참여 목표 비율이죠. 네,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를 우선 선발해서 18% 가까이 채우라는 건데 소득 초과자 배제하고 중복 참여도 제한하잖아요. 근데 현장에서는 엄청난 딜레마거든요, 이거. 당연하죠.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랑 취약계층 소득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어 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기관장이라면 바로 따집니다. 담당자님, 취지는 좋은데 현장에서 어르신 응급 대처하고 전산 다룰 사람 뽑아야 돼요. 무조건 저소득층에서만 17% 어떻게 채웁니까? 억지로 자격 미달자라도 뽑을까요? 아니면 그냥 목표를 포기할까요? 이럴 때 담당자님들은 어떻게 지도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담당자님의 역량입니다. 17.9%는 지향해야 할 목표치지 못 채웠다고 사업 멈추는 절대 조건이 아니거든요. 아, 무조건 컷은 아니다. 네. 담당자님들은 수행기관이 채용 공고 낼 때 다점을 주는 등 충분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였는가, 그걸 문서화해서 증빙하도록 지도하셔야 합니다. 억지로 자격 미달자 뽑아서 돌봄질 떨어지는 교각사로 범하지 않게 유연성을 발휘하되 기록을 꼼꼼히 남기는 노하우를 주셔야 해요. 아, 맹목적 압박이 아니라 노력의 증빙. 너무 좋은 팁이네요. 근데 채용산 하나 넘으면 근로계약 단계 법적 이슈가 또 터집니다. 범죄 경력조의 필수인 건 당연하고요. 근데 제가 지침 읽으면서 와, 이건 담당자님들 민원 방어하는 무적의 방패다 싶었던 게 있었어요. 기관제법 예외 조항 찾으셨군요. 맞습니다. 보통 기관제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2년 넘게 일하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지침에 고용기간이 2년 넘겨도 무기 근로계약 체결한 걸로 보지 않는다. 딱 못이 박혀 있어요. 종사자분들이 민원 제기할 만도 한데 말이죠. 하나가 현장의 돌봄 연속성을 지켜내는 진짜 어마어마한 안전판입니다. 일자리 사업 특성상 예산 불확실성 때문에 예외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만약 이거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산 부담 때문에 일 잘하는 종사자라도 2년 되면 무조건 해고하고 새로 뽑아야 됩니다. 2년짜리 회전문 인사네요, 완전히. 네. 그럼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2년마다 내 사정 훤히 아는 선생님 잃어버리는 거고 돌봄의 질은 박살나죠. 2년 회전문 방어 조항. 민원 들어오면 이걸로 당당하게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하이라이트, 돈과 차후로 넘어가 보죠. 급여 테이블 보면 생활지원사는 기본급 고정, 전담사회복지사는 경력 따라 호봉제 성격이던데요. 여기서 꿀팁이 연중 경력 차면 다음 달부터 바로 재산정된다는 거 맞죠? 네. 연말까지 안 기다려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중앙정부 가이드라인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 그럼요. 지침이 열어둔 가능성의 공간, 즉 지자체의 권한입니다. 지방비 써서 복지 포인트나 명절 휴가비, 가족수당 얹어줄 수 있거든요. 아, 진짜 피부에 와닿는 처우에서는 지자체 의지에 달린 거네요? 맞습니다. 또 하나 현실적인 배려가 정년 규정이에요. 생활지원사 정년 원칙이 만 65세잖아요. 그렇죠. 65세면 요즘 청춘이시긴 한데 농어촌 가면 65세가 청년회장하십니다. 젊은 분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죠. 그래서 지침이 지역 특성 고려해서 65세 이상도 유연하게 채용 연장할 수 있게 예외를 열어뒀어요. 중앙 잣대로 옥죄지 않겠다는 뜻이죠.
와, 현장 숨총 트려주는 조항이네요. 그리고 처우 부분 보다가 약간 뭉클했던 게 대상자 사망 시 1일 유급 휴가 부여, 그리고 목격 트라우마 심리상담 지원 조항이었어요. 맨날 안부 묻던 어르신 돌아가시면 상실감 엄청나잖아요. 이탈 막는 리스크 관리이기도 하고요. 네, 차가운 지침서인 줄만 알았는데 깊은 고민과 배려가 묻어있네요. 오늘 내용이 담당자님들께 실무적 무기이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자, 어느덧 심층탐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 특히 현장 컨트롤 타워이신 담당자님들께 전문가님이 묵직한 질문 하나 던져주시죠. 우리는 매일 지침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고 시스템의 실적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이 완벽하게 들어맞는다고 해서 대상자들의 삶의 질도 똑같은 비율로 나아지고 있을까요? 행정의 효율성이 현장의 온기로 전환되는 마지막 1인치, 그 공간을 담당자님은 어떻게 채우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오늘 정책의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봤습니다. 업무에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복잡한 정책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것을 우리 지역만의 특색에 맞춰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엑셀과 종이뭉치 대신 우리 지역 맞춤형 디지털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디위드를 찾아주세요. 행정을 레거시 시스템이, 현장 돌봄의 완성은 디위드가 함께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실무 팁은 디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의 복지 행정을 더 가볍게 만드세요.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 디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